여론조사 꽃이 조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보수층들이 심리적 부담감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반대로 야권층, 진보층들은 김어준 씨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의 숲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여론 돋보기.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조사가 더 민심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혼선, 그리고 선거 때마다 그런 설왕설래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여론조사를 살필 때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주제로 첫 번째 주제를 좀 풀어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즘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판에 화두로 떠오르는 신당과 관련해서 어떤 동향을 좀 짚어보고, 과연 내년 총선에 신당이 어떤 이 결과로 귀결될 건지 한번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 여론조사를 가마솥에 국물을 간보기로 비유를 하곤 하는데, 한 스푼을 가지고 이제 전체 국물의 맛을 이제 살피잖아요. 뭐 모든 국물을 다 마셔서 간을 보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어떤 무작위성을 원칙으로 해서 대략 전국 단위로 한 1,000명 정도의 표본 조사를 통해서 그게 마치 전 국민의 어떤 여론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여론 데이터는 이제 어떤 전략의 나침판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과신할 경우에는 또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난 7월 한 달 동안 지금 그 공표된 여론조사가 하루 평균 1.2건 정도가 지금 발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지금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여론조사가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동일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 개의 여론조사 기관 데이터를 좀 토대로 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편차가 도드라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예측 실패를 하고 그와 관련된 어떤 사회적 그 논의, 그리고 뭐 어떤 제도적 개선, 또 조사 방법론의 어떤 그 변화를 추구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2015년 5월에 있었던 영국 총선을 들 수가 있는데, 이 당시 거의 대부분의 그 영국 여론조사 기관들이 보수당과 노동당의 접전을 예측을 했고요. 의석수 역시 거의 뭐 10석 안팎의 그런 접전의 선거가 펼쳐질 걸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 개표 뚜껑을 열어보니까 보수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면서 영국 총선 예측이 이제 거의 모든 기관의 예측이 이제 빗나간 그런 이 사례가 있었죠. 그에 앞서 이제 영국은 92년 총선에서 소위 샤이토리 현상이 발견될 정도로, 그때도 역시 보수당과 노동당의 접전을 예측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보수당이 약 7%포인트가량 앞서면서 여론조사의 응답을 회피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있더라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어쨌든 이 영국 총선이 끝나고 노동당을 이끌었던 이 당수가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사의를 표명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대선 지선에 패배에 자유롭지 못한 정치인이 지금 뭐 계속 전면에 있는 것과는 상당히 비교가 되는데, 노동당 당수가 물러난 직후 2015년 17년 총선에서는 이제 보수당이 이전보다 의석을 잃으면서 단독 과반이 무너지고 뭐 그런 이제 정치적 어떤 변화가 이제 있었는데, 지금 우리 정치권과는 상당히 좀 대비가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살펴본 영국 총선
경우에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뭐 학계, 정치권 또 여론조사 협회 차원에서 어떤 그 큰 어떤 이 반성 그리고 이제 왜 이 여론조사가 이렇게 크게 빗나갔는지에 대한 어떤 그 논의가 시작되고 결국 전문 외부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조사단이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사단이 거의 한 10개월 정도에 걸쳐서 심층 분석을 해본 결과 네 가지 이제 어떤 그 예측이 실패 대표적으로 네 가지 어떤 그 사유를 꼽았는데 첫째는 이제 여론조사에 응답할 때는 뭐 예를 들면 보수당을 지지했는데 또는 노동당을 지지했는데 실제 투표장에 가서는 그 표심이 바뀌는 막판 표심 이동 설이 있었고 두 번째로 실제 여론조사에 응답한 응답자들이 거짓으로 그러니까 보수당을 지지하지만 노동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로 응답했을 가능성. 세 번째로는 실제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예측의 어려움 뭐 이런 이제 가설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조사 방식의 문제, 즉 표본 대표성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이 네 가지의 어떤 가설을 가지고 이제 연구에 착수해서 내린 결론이 막판 표심 이동이나 허위 응답 또 투표율 예측의 어려움 등은 본질적인 사유가 어떤 그 예측 실패의 사유가 될 수 없고 가장 이제 가능성이 큰 것이 결국 표본 대표성 부족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로 당시에 이 브리티시 소셜 애티튜드 서베이라는 회사가 연례 행사로 페이스 투 페이스 면접조사 대면 면접조사를 연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관이 조사를 쭉 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한 것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가구 이제 방문 조사였는데요. 딱 한 번 방문해서 응답한 사람들의 그룹에서는 노동당이 약 6%포인트 우위를 보였고 반면에 방문했던 집을 3번 이상 6차례 정도 방문한 그룹에서는 보수당이 약 11%포인트 우위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에 한두 번 방문해서 쉽게 응대를 한 사람들 그룹에서는 노동당 지지자가 많았고 반면에 한두 번 방문해서는 응답을 회피하거나 거절하거나 또는 만나기 어렵거나 그래서 3번에서 6번 정도 방문을 해서 응답을 끌어낸 그 그룹에서는 오히려 보수당이 약 1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그래서 결국 보수주의자들이 여론조사의 응답을 이 노동당 지지층보다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샤이토리, 샤이보수 이런 현상이 결국 학계 일반화된 이제 계기가 됐는데요. 어쨌든 우리도 역시 수많은 여론조사 기관과 뭐 수많은 데이터 그리고 각양각색의 조사 방식 과연 뭐 내년 총선에서는 어떤 방식, 어떤 기관의 데이터가 더 이제 타당할지 결국은 내년 총선이 끝나고 이제 귀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미국 역시 뭐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힐러리의 당선을 예측했죠. 다만 이제 LA 타임즈하고 다른 또 한 곳의 2개의 기관만 클린턴의 우위를 이제 점쳤었는데 어쨌든 미국도 이 대선 예측에 실패하면서 의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왜 여론조사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빗나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제도 개선이나 아니면 조사기관들의 어떤 조사 방식의 변화를 좀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이제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거 때마다 이제 선거 임박하면 더 특히 이제 심화가 되는데 항상 이 여론조사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설왕설래가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예외 없이 뭐 그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이 들끓고 언론에서도 이제 이 여론조사 개선, 여론조사 무용론 등을 들고 나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거 끝나고 한 달 정도 대략 뭐 그런 논의가 있다가 결국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집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전에도 여론조사나 출구조사가 계속 이제 빗나갔었습니다. 뭐 대선에서는 상당히 그 선거 결과에 부합된 결과들을 출구조사나 뭐 예측조사들이 내놓았지만
총선 때는 거의 뭐 2020년 총선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관들의 예측이 상당히 어떤 민심을 대변하지 못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2016년 총선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뭐 지금 화면에 아마 슬라이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언론들이 뭔가 거대한 어떤 집단 편향 착시에 빠져가지고 새누리당의 150 내지 180석을 예측했었습니다. 뭐 심지어는 200석까지 운운한 그런 전문가들도 있었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민주당이 123석으로 일당을 차지했죠. 이 당시에 출구조사도 60억을 투입했다는 출구조사도 심지어 일당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3사 모두 새누리당이 일당이 될 과반은 확보하기 어렵지만 일당이 될 걸로 예측을 했고 그런데 선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사회 현상이나 뭐 인간의 심리를 탐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뭐 가장 어려운 영역이 인간의 마음을 읽는 거죠. 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그때그때 다르고 아침 집에서 나올 때 다르고 저녁에 들어갈 때 다르고 그만큼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참 난해한데 어쨌든 투표를 마친 약 85만 명의 투표자들을 그 대면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당 예측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선거 끝나고 나면 여론조사 무용론, 출구조사 무용론이 이제 빗발치고 2020년 총선 역시 72억을 투입했다는 방송 3사의 의석수 예측치가 거의 뭐 실제 득표 획득한 의석수의 상하한 선에도 걸치지 않는 그런 이제 참사가 벌어졌었죠. 그런데 어쨌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계속 이 무용론 뭐 여론조사나 출구조사에 대한 비판만 이제 들끓었지 실질적인 어떤 실제적인 대한민국 선거 여론조사의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한 어떤 사회적 논의나 대안 제시는 굉장히 부족한 편이다라는 사례로 지금 영국, 미국, 한국의 사례를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쯤에서 이제 우리 한국의 선거 여론조사의 어떤 그 변천사를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이제 1992년 그러니까 14대 대선 전까지는 이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선거 투표 마감 이후에도 금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2년 3월 그러니까 9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92년 3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이제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만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보도를 금지하고 투표가 끝난 직후에 예측조사나 예측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이제 허용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제도가 완화돼서 이제 출구조사가 처음에는 500m, 300m, 100m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인 2005년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투표소에서 50m 밖에서는 출구조사를 이제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가 이제 계속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92년 이전에는 이제 그 출구조사나 예측조사 자체가 이제 그 불어대다 보니까 예를 들면 87년 한국갤럽이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에 그 대선 예측조사를 했고 발표를 했는데 국내 언론에 발표하지 못하고 외신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이제 해프닝도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가 금지되고 다만 투표 마감 이후에는 예측조사나 출구조사 결과를 이제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살펴본 영국이나 미국, 뭐 프랑스, 일본 등등 외국 뭐 선진국들은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뭐 의석수가 됐든 득표율이 됐든 예측치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와 연동해서 사후 평가를 받죠. 그리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나 조사 방식의 어떤 그 진일보를 도모를 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대략 뭐 한 90여 개 안팎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같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정작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선거일 예측치를 제시하는 기관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일 전 6일 블랙아웃 기간에 숨어서 여론조사를 그전에는 뭐 수많은 조사 데이터를 발표해 놓고 나서 D-6일에 숨어서 결과 예측치를 제시하지 않아요. 대선 때는 뭐 한국갤럽 포함해서 뭐 극소수의 기관이 예측치를 제시하지만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는 저희 말고는 예측치를 제시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겁한 거예요.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저 슬라이드는 이제 2019년인가요? 그 서울대 박종희 교수가 그 경향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좀 발췌를 해왔는데 우리 한국 여론조사 회사들은 왜 예측조사 안 할까? 그 기사 내용을 그대로 제가 그 캡처를 해온 겁니다. 우리 박종희 서울대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발전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가 더해져야 한다. 첫째, 정기조사다. 그러니까 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월간이 됐든 주간이 됐든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해야 과연 그 기관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타당한 데이터를 제시했는지를 귀납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조사 데이터를 꾸준히 제시해야 된다. 두 번째, 선거 예측치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예측조사를 내놓아라. 이 2019년 현재 선거 여론조사 기관 등록 업체가 79곳이 있었는데 최소한 상위 10개 업체는 예측치를 제시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개표 결과와 비교해서 어느 기관의 조사 방식이나 어떤 데이터가 비교적 타당했는지 민심을 잘 대변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공조사나 마케팅 조사는 사후 귀납적 평가가 어렵거든요. 반면에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에 임박한 시점 또는 예측치를 제시한 결과값과 개표 결과를 귀납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기 때문에 조사기관들이 평소에 공표조사를 하지 않는 기관이라면 뭐 저런 그 권유나 강요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평소에 수많은 데이터를 남발한 기관이라면 최소한 선거일 예측치를 제시해야지 그게 바로 사회적 의무고 어떤 도덕적 책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검승부를 피한다라는 것은 본인들도 자기 데이터를 예측치를 제시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2009년부터 작년 지방선거까지 13년간 유일하게 외롭게 대선, 지선, 총선 예측치를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물론 예측치를 제시한다는 것은 뭐 속된 말로 살 떨리는 행위거든요. 정말 뭐 아무리 평소에 우리가 선방했다 하더라도 한 번 결과값이 뭐 1, 2위가 바뀌거나 아니면 편차가 클 경우에는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 어떤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저희가 선거의 예측치를 제시하는 이유는 다른 기관에도 좀 자극이 되고 그것들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다른 나라의 그런 선례들을 우리 기관들이 좀 따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후 평가를 받아야만 우리가 질적으로 어떤 조사 방법에 어떤 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저희는 외롭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선거일 예측치를 제시하는 기관과 블랙아웃 기간을 핑계로 숨는 기관의 데이터를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하나의 여론조사를 보는 하나의 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지금 뭐 매일같이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대표적으로 이제 조사 방법에 있어서 전화면접 조사가 있고 ARS 조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화면접 조사 결과를 주간 또는 격주간으로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기관이 지금 세 곳이 있는데 한국갤럽, MBS라고 네 개의 기관이 로테이션 하면서 격주로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MBS라는 기관이 있고요. 뭐 협회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꽃,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론조사 꽃, 이 세 개 기관이 이제 정기적으로 지금 전화면접 데이터를 발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전에도 한번 소개드렸지만 MBC가 앞에 그 말씀드린 박종희 교수 팀과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론M이라는 통합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공표된 모든 뭐 조사 결과를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 두 개 항목에 대해서 주간 단위로 그 기관들의 어떤 특정한 편향을 보정하고 보정된 수치의 평균치를 주간 단위로 제시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전체 평균치인 여론M
국정 지지도, 정당 지지도와 아까 말씀드린 세 개 기관의 주간 또는 격주간의 그 데이터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 어떤 면에서 그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이를 살피기 위해서 뭐 2달, 5월, 최근 지금 6월 여론 M 사이트에 6월 4주까지만 지금 업데이트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5월, 6월 2달치 데이터를 좀 가져왔는데 일단 여론 M에서 지금 취합해 놓은 주간 단위 평균 국정수행 평가를 보면 6월 4주 현재 긍정률이 약 40이 좀 안 되죠. 그리고 부정률이 약 57%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추세선도 거의 뭐 큰 그 2달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뭐 빨래출처럼 지금 일자형으로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국정 지지도는 그렇고요. 대략 부정률이 대략 한 20%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고 정당 지지도는 지금 이제 좀 오락가락하죠. 때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소폭 앞서거나 민주당이 좀 앞서거나 이런 양상이 지금 2달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5월, 6월 2달치 평균치 여론엠에 있는 그 주간 단위의 2달간 정당 지지도 평균치를 구해보면 평균값을 구해보면 국민의힘이 약 37, 민주당이 39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포인트 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저 정도면 이제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국민의힘이 뭐 추월했다, 역전했다 이런 것은 그 통계적으로 타당한 어떤 표현이 아니고요. 그래서 요즘은 열심히해서도 이제 그런 유형의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들을 하고 있던데 어쨌든 오차범위 내에 접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5, 6월 2달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평균값인 여론M과 갤럽, MBS 꽃, 이 여론조사 꽃이죠. 이 세 개 기관의 전화면접조사 데이터를 그 주간 단위로 그 정리를 해놓은 건데 집계를 해놓은 건데요.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각주 있죠.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 입각해서 이제 조사 개요 등을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해당 조사는 뭐 갤럽, MBS 꽃이 자체 조사로 진행한 거고 해당 기관들이 조사를 진행한 거고 조사 방식은 전화면접 조사. 기타 사항은 MBC 여론M 사이트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해와 같습니다. 일단 여론M의 전체 평균값을 보면 2달간 긍정률이 약 38 정도입니다. 갤럽은 35 정도로 나왔고요. MBS는 약 36%, 여론조사 꽃은 약 35%. 그래서 전체 평균치인 여론M과 세 개 기관의 전체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갤럽과 MBS는 여론M의 윤 대통령 긍정률보다 대략 평균 한 2%포인트 정도 낮고 여론조사 꽃은 3%포인트 정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긍정률 측면에서는 세 개 기관이 뭐 2, 3%포인트 전체 평균보다 낮고 그 격차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는데 부정률을 살펴보면 2달간 여론M에서 집계한 전체 평균값은 약 58 정도고요. 갤럽은 57 정도, MBS 55, 여론조사 꽃은 62를 약간 상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긍정률은 세 개 기관의 어떤 평균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부정률에서는 여론M 전체 평균값 대비 갤럽과 MBS는 뭐 1에서 3%포인트 정도 낮고 여론조사 꽃은 오히려 부정률이 5% 좀 안 되는 4.6%포인트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2달 평균값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긍정률에서는 뭐 세 개 기관이 대동소이하지만 부정률에서는 여론조사 꽃이 갤럽이나 MBS보다 비교적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정당 지지율입니다. 역시 2달간 국민의힘 지지율을 좀 살펴보면 여론M의 2달간 전체 평균값은 약 37%,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략 2달 평균 37%를 기록했고 갤럽은 34%를 약간 상회하고요. MBS 33%, 여론조사 꽃은 31.4%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값인 여론 M 국민의힘 지지율 대비 갤럽은 약 2.4%, MBS는 3.8%포인트 정도 낮고 여론조사 꽃은 5.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에서도 여론조사 꽃이 갤럽이나 MBS보다 전체 평균 대비 비교적 좀 낮게 잡히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상당히 큰 이제 편차를 보이는데 가장 또렷한 편차를 보이죠. 역시 5, 6월 두 달 평균 여론엠에 집계된 민주당 지지율 평균값은 약 39%입니다. 갤럽은 32%를 약간 상회하고요. MBS는 27% 정도. MBS가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윤 대통령 긍부정률에서는 다른 기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민주당 지지율에서는 유별나게 굉장히 그 지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여론조사 꽃은 전체 평균값보다 12.6%포인트가량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긍부정률보다 민주당 지지율 부문에서 여론조사 꽃이 다른 기관보다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어떤 원인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직무수행평가 긍부정률과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격차를 좀 살펴보면 좀 크게 확대해 볼까요? 앞에서 살펴본 두 달 연속 두 달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부정률이 가장 이제 계속 높기 때문에 부정률에서 긍정률을 뺀 격차의 평균값을 저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저 점선 파란색 점선으로 된 게 여론 M 전체 평균값을 나타내고요. 위에 황색 노란색으로 된 그 실선이 여론조사 꽃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그리고 이제 분홍색은 갤럽 그리고 회색은 이제 MBS의 평균값 그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눈에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률이 다른 기관보다 여론조사 꽃에서 계속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당 지지도를 격차를 한번 살펴보면 역시 파란색 그 점선은 전체 평균값인 여론 M의 격차를 나타내고요. 노란색으로 된 그 실선은 이제 여론조사 꽃 대 민주당 지지율 마이너스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 두 달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다른 기관은 한 2%포인트 전체 그 여론엠은 2%포인트 정도 민주당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갤럽은 2%포인트 정도 낮은 걸로 나타났고 MBS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6% 정도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여론조사 꽃은 민주당이 10.1%포인트 전체 평균치로 10%가량 높게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같은 면접조사 기관인 갤럽이나 MBS보다 여론조사 꽃에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평가나 정당 지지도에서 비교적 야권에 유리한 지표가 일관되게 높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같은 차이가 이제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또는 뭐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조사 방식 디테일이 달라지면 당연히 수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시점, 동일한 방식, 동일한 어떤 그 기간에 조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표본 오차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사 결과 값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때 다른 기관이 조사한 것과 기관이 다른데 그 어떤 수치를 시계열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은 타당한 방식이 아니고 앞에서 살펴본 갤럽은 갤럽 데이터 기준으로 MBS는 MBS 여론조사 꽃은 꽃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추세를 살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여론조사를 수용하는 어떤 지혜로운 방식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세 개 기관의
중앙여심위에 등록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접촉률과 응답률을 최근 4차례 조사의 내역을 좀 그 정리를 해서 이제 평균값을 좀 구해본 건데, 일단 세계 기관의 4차례 조사, 최근 4차례 6월 말 현재 최근 4차례 조사의 평균 접촉률을 살펴보면 MBS가 32.3%입니다. 갤럽이 25.6%, 여론조사 꽃이 22.4%를 기록하고 있는데, 접촉률에서는 MBS만 유일하게 지금 30%대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갤럽이나 꽃은 20%대 초중반을 기록하고 있고, 세계 기관의 이제 응답률을 살펴보면 응답률 평균치가 MBS가 17.9%, 여론조사 꽃은 16%, 갤럽은 10%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촉률과 응답률에서는 MBS가 가장 높고, 여론조사 꽃은 접촉률은 가장 낮지만 응답률은 중위권. 그러니까 MBS하고 거의 비슷하죠. 뭐 1%포인트대 정도 차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접촉률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접촉률이 높다라는 것은 부재중이거나 중도 이탈층, 응답 회피층, 응답 거절층이죠. 이분들에 대해서 콜백을 많이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BS가 같은 면접 조사지만 콜백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응답률이 지금 유일하게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어 있는 ARS 조사나 다른 기관들의 그 데이터를 살필 때 그 조사 개요들이 대체로 이제 열심히 다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관들의 접촉률은 몇 % 정도인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접촉률이 낮다라는 것은 콜백을 뭐 한두 번 하거나 아니면 콜백을 아예 안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보통 전국 단위로 1,000명의 이제 조사 표본을 우리가 이제 추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전국 단위 조사의 방식인데, DB를 5만 개를 가지고 1,000명을 그 표집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에 20만 개, 30만 개를 올리고 1,000명을 표집하는 기관들이 꽤 많습니다. ARS 기관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저 세 개 기관은 지금 최근에 갤럽도 이제 RDD 무선 전화로 조사를 하다가 지난달부터 지금 가상번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MBS, 여론조사꽃, 갤럽 3대 기관 모두 지금은 이제 가상번호를 이제 이용해서 지금 그 표본을 구하고 있는데, MBS가 2만 개 정도의 가상번호를 교부받아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갤럽이나 꽃은 아마 3만 개 정도 그 데이터를 그 신청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MBS가 그 전체 그 가상번호 데이터도 가장 적게 쓰면서 접촉률을 극대화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MBS가 비교적 민주당에 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러니까 저것이 과연 저 조사 기법이 내년 총선에 얼마나 유용할 건지는 역시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귀납적으로 좀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고, MBS가 지금 대통령 선거 말고 지금 지방선거나 총선과 관련해서 지금 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게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아마 이게 처음인 것 같아서, 내년에 다시 선거 이후에 그 MBS의 조사 방식이 얼마나 적절하고 타당한지는 귀납적으로 좀 비교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접촉률이 낮다라는 것은 일단 그 성연령 지역별 그 셀에 표본을 채워넣기 바쁘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조사를 허겁지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여론조사 기관들의 데이터를 살펴볼 때 저런 접촉률이나 응답률도 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최근 일주일간에 발표된 어떤 여론 동향들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총선 전략 주제로 이어지는 그런 그 강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앞에서 이제 접촉률, 응답률을 살펴봤는데, 여론조사 설문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이 프레이밍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 같은 이슈라도 그 설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이제 빗대서 프레이밍 효과라고 명명한 데니얼 카네만 교수가 2002년에 심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뭐 경제학계에 아주 충격이었는데, 어쨌든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정반대로 나타나더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더라. 이걸 이제 뭐 수많은 어떤 반복적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결국 이번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설문 프레임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화면에 있는 그 지금 슬라이드는 7월 저 세 개 기관이 가장 최근에 조사를 해서 열심히 등록했고, 그 열심히 해서 지금 24시간이 지나면 이제 설문지나 뭐 테이블이 공개가 되는데, 최근 이제 그 조사 설문지를 토대로 제가 세 개 기관의 설문 요지를 좀 정리를 해온 건데, 갤럽을 보면요, 저기 7월 18일부터 20일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조사의 설문 내용인데, 갤럽은 이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그 다음에 뭐 긍정 평가를 한 응답층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부정 평가층에는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개방형으로 질문을 쭉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저 문항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도 이 세 가지 문항이 이제 고정 문항으로 가져가고 있고, 이제 기타 문항으로는 이제 조사 때마다 뭐 7월 저 조사에서는 이제 지금 경제 전망, 그 다음에 앞으로 살림살이 전망, 그 다음에 앞으로 국제 분쟁이 더 커질 거냐 아니면 완화될 거냐, 뭐 이런 이제 저것도 이제 뭐 분기나 아니면 반기별로 갤럽이 꾸준히 진행하는 조사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갤럽은 저 위에 있는 고정 문항을 꾸준히 가져가면서 이제 다른 이슈 질문들을 조사 그 주간 단위 조사 때마다 약간씩 바꾸는데, 대신에 대체로 여야에 유불리하지 않은 어떤 그 중립적인 그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고요. 가운데 MBS는 이제 그 월화수 3일간 이제 그 격주간 조사를 하잖아요.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설문 문항이 꼭지인데, MBS는 고정 문항으로 대략 5개를 가져가고 있더구만요. 역시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 그리고 이제 갤럽처럼 긍정 또는 부정 평가층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유를 묻는데, 갤럽은 개방형이고 MBS는 이제 주관식으로 보기를 제시하고 응답 결과를 취합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정 방향성,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뭐 제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뭐 잘못되어 있느냐, 뭐 이런 질문, 정당 지지도, 그다음에 제22대 총선과 관련된 인식, 이 5가지 정도를 고정 문항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문항으로는 역시 MBS도 이제 격주간마다 이제 저 조사 아이템이 바뀌는데, 이번에는 통일에 대한 인식, 뭐 향후 남북 체제를 어떻게 그 유지하는 게 좋겠느냐,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를 계속 추진해야 되냐 아니면 뭐 중단해야 되느냐, 그리고 에너지 정책 방향, 그다음에 최근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찬반, 대체로 가치 중립적인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좀 온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좀 조정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여론조사 꽃 설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꽤 과감합니다. 최근 14일, 15일 조사했던 그 설문 꼭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온 건데, 그 다음 그 뭐 조사를 해서 이미 열심히 등록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어제 현재로 그 세부 질문 내용이나 테이블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14일, 15일 걸 이제 취합을 해왔는데, 여론조사 꽃은 대체로 보면 고정 문항으로 정당 지지도와 직무수행 평가 2개 질문을 이제 고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여론조사 꽃은 제일 먼저 정당 지지도를 묻습니다. 다른 기관과 좀 차이가 있죠. 두 번째 이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묻고, 기타 이슈 문항을 이제 많이 가져가는 편입니다.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이제 종점을 변경했는데 그 본질,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 대한 건설 입장,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필요성, 그다음에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대통령의 대응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확대 여부, 그다음에 MB계 인사를 윤 대통령이 중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 그다음에 KBS 편파보도 여부, 질문 내용도 많고 여권 쪽에 상당히 불리한 이슈들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여론조사 꽃의 문항을 살펴보면 저 조사뿐만 아니라 대체로 정부 여당에 좀 불리한 이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그 설문 구조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답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문 설계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표본 오차도 있지만 비표본 오차가 사실은 더 통제하기 어렵고 더 다양한 비표본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저런 설문 설계, 설문 구조를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어떤 편향이 발생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지금 특히 이제 여론조사 꽃이 작년 아마 제 기억으로 대통령 선거 이후에 기관을 설립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이제 저 기관 설립을 주도하신,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그리고 또 매주 이제 자기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 조사 결과를 비중 있게 발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유튜브의 팔로워가 지금 130만이 넘던데 굉장히 이제 스피커가 크신 분이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에 대한 어떤 진보층 또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하고, 반면에 보수층들은 여론조사 꽃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보수층들은 오히려 기관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인식 또는 설문 구조에 따른 어떤 불편함 등으로 여론조사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거짓 응답을 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여론조사 꽃이 신생업체잖아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꽃의 조사 방식이 비교적 타당하다라면, 또는 다른 기관 정도의 크게 차이가 없다라면 역시 내년 총선 예측치를 제시하고 사후 검증을, 사후 비교 분석을 통해서 어떤 각 기관의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따라서 지금 뭐 여론조사 꽃뿐만이 아니라 여론조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기관이라면 내년 4월 총선 끝난 직후에, 투표 마감 직후에 당당한 예측치를 제시해서 뭐 우리 국내 많은 통계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좀 사후 검증을 받고 어떤 방식이 비교적 타당했는지가 우리 한국 여론조사의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살펴본 이러저러한 사유, 그러니까 뭐 접촉률, 응답률, 조사 방식, 그다음에 특히 설문 구조, 기관 편향,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비표본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시계일적으로 나열하고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방식이고, 저희 리서치뷰 데이터면 저희 걸 그 시계일적으로 나열해서 어떤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 또는 여론조사 꽃, 갤럽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일 기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여론 흐름을 살피는 게 가장 지혜로운 어떤 여론조사 수용자의 입장 태도인 거고, 다만 전체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들의 평균값, 중간값은 어디인지가 궁금하면 아까 말씀드린 MBC 여론 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주간 단위로 집계가 되고, 그 밑에 보시면 각 기관들의 취합된 그 기관들의 조사 목록들이 쫙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를 참고하신다라면 특정 기관의 데이터를 너무 과신하거나 또는 뭐 과소평가하거나 하는 이런 우를 우리가 좀 피하면서 객관적인 내년 총선판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제가 기관 편향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제 기억으로는 이 기관 편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논문으로 발표한 유일한 사례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그 제18대 대선이 끝나고 한 1년 후쯤에, 한 4개월 후쯤에 박종희 서울대 정책교육부 제18대 대선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조사기관 편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국내 최초로 기관 편향을 분석하고 그걸 정식 논문으로 발표한 사료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분이 채택한 이제 베이지안 상태 공간 모형이라는 어떤 모델을 이용해서 대선 시점에 발표했던 약 3, 40개 기관의 설문 구조라든가 어떤 조사 방식, 그다음에 결과값, 그리고 뭐 다양한 어떤 비교 분석을 통해서 이제 기관들에 대한 어떤 편향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표기해서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저 슬라이드 보시면 맨 위에가 이제 중앙일보입니다. 참고로 중앙일보는 얼마 전까지 자체 조사 연구팀이라는 별도의 이제 여론조사 법인을 가지고 있었고 중앙일보 조사 연구팀을 통해서 이제 자체 조사 내부 조사를 하고 그걸 공표를 해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네이밍을 법인명을 중앙일보로 바꿨다가 2000년 11월에 선거 여론조사 기관 등록을 철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앙일보가 자체 조사를 내놓는 경우를 아마 최근 한 2, 3년간 구경을 못 하셨을 텐데 어쨌든 저 때는 이제 중앙일보가 그 주현안이나 선거 때 저런 결과들을 내놨었는데 우리 박 교수님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 당시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발표됐던 그 기관 중에 중앙일보가 박근혜 후보 지지율을 평균 약 2.5%포인트 정도 우호적으로 조사했고 MB존이 이제 뉴스타파가 이제 그 의뢰한 조사였는데 MB존은 문재인 후보 지지율을 추세보다 평균 약 4.3%포인트 정도 우호적으로 조사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앙일보의 박근혜 편향이 가장 컸고 MB존 뉴스타파의 문재인 편향이 가장 컸다. 그러니까 플러스는 박근혜 편향의 정도를 나타내고 마이너스 왼쪽 마이너스는 문재인 편향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가장 박근혜 편향이 컸던 조사기관은 중앙일보였고 문재인 편향이 가장 컸던 기관은 MB존 즉 뉴스타파의 의뢰를 받은 MB존이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이제 논문을 발표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저런 어떤 심층 분석 연구서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 저 당시에 저 박 교수님이 상당히 여러 곳에서 좀 많이 시달리셨을 것 같아요. 저런 시도가 이제 많이 이어져야죠. 그래서 기관들이 당당하게 예측치를 좀 제시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어떤 그 여론조사에 어떤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발전을 좀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 그 지금 시청자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뭐 국민을 대상으로 이러저러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사를 할 때 인사말이 들어가잖아요. 오프닝 멘트가. 그리고 누가 조사를 진행하는지를 주체를 밝혀야 되는 거고 또 지금 선거 여론조사 기준은 뭐 반드시 그걸 밝히도록 되어 있고 전화번호까지 밝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또는 중앙일보가 이러저러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들으시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조중동 한경호라는 프레임이 지금 뭐 몇십 년 동안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조중동은 보수적인 매체고 한경호는 진보적인 매체 이렇게 지금 그 편가르기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중앙일보가 조사를 한다고 하면 진보층들이 뭔가 심리적인 어떤 그 부담을 느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죠. 반대로 뉴스타파 하면 뭐 거의 뭐 국내 독보적인 탐사 보도 매체잖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광고도 없고 뭐 시민들의 어떤 후원 성금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의 독립 매체인데 뉴스타파의 어떤 지향점이 매우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타파의 의뢰를 받은 MB존이 조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보수층들이 어떤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개연성이 있죠. 관련해서 여론조사 꽃이 조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보수층들이 심리적 부담감을 가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반대로 야권층, 진보층들은 김어준 씨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갤럽이나 MBS와 다른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 꽃의 데이터가 과연 얼마나 지금 민의를 제대로 잘 대변하고 있는지는 결국 내년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귀납적으로 사후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론조사 꽃도 지금 신생업체로서 매우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고 과감한 이슈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타당성을 내년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제대로 좀 검증받고 앞으로 더 어떤
민의를 잘 담아내는 그런 조사기관으로 자리 잡기를 응원하면서 일단 여론 돋보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